16장 조직화된 저항. 단편소설 AI 디스토피아. AI 디스토피아는 고도로 발전한 AI와 로봇 기술이 본래의 이상적 목적을 잃고 극소수의 권력자에게 집중된 미래 사회를 다룬 단편 소설이다. 과도한 감시와 빈곤, 그리고 인간성 상실이 뒤엉킨 폐허 속에서도 사람들은 마지막 희망의 불씨를 간절히 붙잡는다. 인공지능이 가져다준 편의와 효율 뒤편의 도살인 위험과 기술이 아닌 그 사용자의 선택이 모든 것을 바꾼다는 통찰을 담아다. 1장 회색빛 도시, 사라진 빛, 전국 곳곳에 빌딩 숲이 낮게 깔린 미세먼지와 장막처럼 드리워진 황색 스모그 아래 에서 회색빛으로 물들었다. 건물 사이에 내리쬐는 햇빛은 이미 수년 전부터 산업화와 기상이변으로 대부분 차단된 상태였다. 그 빛마저도 건물 외벽에 설치된 광고용 전자스크린에 눈부신 넌사인에 의해 가려졌다.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의 표정은 어두웠다. 예전에는 출근 시간에 지하철이나 버스가 붐볐지만 이제는 신기루처럼 사라진 일자리 탓에 정해진 시간에 출근할 곳조차 없어졌다. 곳곳에는 휴대용 단말기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디지털 잡마켓 구직자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몇 푼 안 되는 임시 AI 보조 업무를 찾느라 정신이 없었다. 휴대용 단말기에 뜨는 마이크로 태스크를 확인해가며 자잘한 작업을 수행해야만 간신히 식사 한 끼 값을 벌 수 있었다. 가로등마다 설치된 AI 감시 카메라가 360도로 회전하며 누구든 의심스러운 동작을 하지는 않는지 살펴보았다. 한때 안전 강화라는 명분으로 보급된 이 감시 시스템은 이제 시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빅데이터로 저장한다. 정부와 초거대 기업들은 이 데이터에서 개인의 소비 습관, 금융 내역, 위치 정보를 모두 통합하여 잠재적 사회 불안 요소를 선별해낸다. 지하철역 스크린에서는 행동 이상 감지 시 즉시 신고 바랍니다 라는 정부 홍보 광고가 줄곧 반복 재생되고 있었다. 2장 기초생활보장의 붕괴. 약 5년 전만 해도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정부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AI와 로봇 자동화가 단 몇 해 만에 산업 전반을 급속도로 뒤바꿔 놓았고 그 과정에서 수백만 명이 한꺼번에 일자리를 잃었다. 정부는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감당할 능력이 없었고 곧 재정이 바닥나다. 초거대 기업들이 세금 회피 전략을 최적화해 놓은 탓에 정부의 세수도 갈수록 줄어들었다. 결국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을 급격하게 삭감했고 수급 자격을 극도로 엄격하게 만들었다. 이제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수많은 서류와 AI 검증 단계를 통과해야만 했다. 조금이라도 사치스러운 소비라고 판단되면 즉각 탈락이다. 더욱이 식비나 의료비 지출을 분석할 때 비필수라고 간주되는 부분만 나와도 부정수급자로 몰린다. 이를 뒤집기 위해 행정기관에 항의하거나 이해 신청을 하려 해도 이미 국가 행정 시스템에서 AI가 최종 판단 완료라고 찍은 이상 되돌릴 방법이 거의 없었다. 수급에서 탈락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거리로 몰렸다. 더 이상 지낼 것 쳐도 안정된 수입도 없었다. 빈곤층에게 남은 선택지는 컨테이너촌이나 쪽방 지역에 모여 사는 것이었고 그마저도 월세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은 노숙인이 되었다. 이렇게 길바닥에 주저앉은 이들을 AI 감시는 더욱 철저히 구분해냈다. 이들은 경제적으로 무력하며 잠재적 사회 위험군이라는 이유로 활동 방향과 주거지를 지속적으로 추적받았다. 3장 초거대 기업의 지배. 한편 대규모 실업 사태 속에서도 초거대 AI 기업들은 더욱 강성해졌다. 주요 메가시티 중심부에는 회사 소유의 첨단 빌딩 단지가 들어섰고 그 주변은 복합형 AI 연구센터와 사설 보안 드론 기지로 둘러싸였다. 이들은 과거 정부와의 유착을 통해 막대한 세제 혜택과 지원금을 받았고 동시에 각종 특허와 핵심 인력을 독점함으로써 기술력의 격차를 더욱 벌렸다. N코퍼레이션, G디바이스, S테크 같은 이름을 달고 있는 이 초거대 기업들은 사실상 국가보다도 강력한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정부가 발주하는 모든 공공사업은 이들의 컨소시엄이 독식했고 각종 사회 인프라 역시 이들의 손에 들어갔다. AI 교통 관제 시스템, 로봇 치안 시스템, 자율주행 버스, 심지어 공공복지 데이터베이스마저 이들 기업 서버에 저장되어 있었다. 이 기업들은 시민들의 소비 행태를 사전에 예측하여 자동으로 적합 제품을 추천하는 개인화 광고를 송출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휴대용 단말기를 통해 상품을 구입하고 AI가 권장하는 식단을 이용해 음식을 주문하며 AI가 추천하는 오락 프로그램을 시청했다. 인간은 자신들이 진정 자발적인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모든 선택지의 뒤에는 이들 기업의 알고리즘이 깔려 있었다. 4장 로봇 경찰과 감시사회. 치안 시스템 역시 극단적인 형태로 변화했다. 정부는 실업자와 빈곤층이 늘어나면서 치안 불안을 우려했고 초거대 기업들이 개발한 로봇 경찰과 군집 드론 시스템을 대거 도입했다. 로봇 경찰은 인간 경찰이 가지고 있던 나름의 윤리 기준이나 상황 판단 능력을 거의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규칙 위반 시 즉시 검거를 원칙으로 삼았다. 거리에서 노숙을 하는 빈곤층, 폐지 줍는 노인, 청소년 가출자 등은 도시미관 훼손과 안전 위협이라는 명목 아래 로봇 경찰에게 쫓기기 일쑤였다. 이들을 강제 구금하는 시설은 사회재활센터라는 그럴싸한 이름이 붙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비탄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감시 시설이었다. 센터 내부에는 AI 감시 장치가 빈틈없이 설치되어 있었고 수감자들은 밥을 받아먹으면서 제한된 시간에만 열람 가능한 AI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만 했다. 사실상 감옥과 다를 바 없는 구조이지만 정부는 이를 두고 재교육 기회 제공이라고 홍보했다. 도로 위를 순찰하는 무인 드론들은 열화상 카메라와 안면 인식 기능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나 의심계층으로 분류된 이들의 움직임을 실시간 추적했다. 드론은 AI 서버와 연결되어 있어 고정된 모양의 얼굴이나 신체 특성을 식별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람의 걸음걸이 패턴까지 파악해 대조한다. 이로써 모자나 마스크를 써도 도망갈 수 없었다.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든 시스템이 통합 관리하는 지하도, 지하철 입구, 공원 출입구 등에서 알람이 울렸고 곧이어 로봇 경찰이 출동했다. 5장 디지털 잡마켓의 그림자. 주류 경제가 AI와 로봇으로 대체된 상황에서도 사람에게 남은 일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잔여 작업이라 부르는 일이 있었다. 그러나 그 잔여 작업은 기계가 스스로 수행하기에는 아직 채산성이 맞지 않거나 매우 사소한 반복 작업이 대부분이었다. 예를 들어 방대한 데이터 라벨링, 오류 이미지 수집, 로봇의 오작동 여부 확인, AI의 음성 데이터를 검수하는 등 이런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디지털 잡마켓 노동자라고 불렀다. 고착화된 실업 상태에서 이들은 시급이 아니라 건당 몇십 원, 많아봤자 몇백 원 수준의 보수를 받고 일해야 했다. 하루 종일 부지런히 단말기에 접속해 일을 해도 실제 손에 쥐어지는 돈은 끼니조차 해결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게다가 잡마켓 플랫폼을 운영하는 곳은 다름 아닌 초거대 기업 계열사였고 이들은 플랫폼 수수료와 변칙 수수료를 통해 실질 임금을 더 깎아갔다. 잡마켓 노동자들은 매일같이 휴대용 단말기의 화면을 보며 눈을 혹사시켰다. 만일 일정 기간 동안 작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시스템이 근무 의욕 없음이라고 판단해 계정을 정지해버린다. 이들에게 계정 정지는 생계 박탈과 같았다. 더 비참한 점은 여기에서조차 경쟁이 치열하다는 사실이었다. 수많은 실업자가 몰려들어 건당 작업이 뜨면 순식간에 쟁탈전이 일어났다. 의뢰를 제때 처리하지 않으면 임금은 전혀 지급되지 않는다. 일자리가 넉넉하지 않기에 이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 이들은 서로를 증오하며 스스로를 갉아먹고 있었다. 6장 교육 격차의 심연. 사회 양극화는 가장 가혹한 형태로 미래 세대에게 전이되었다. 상류층 자녀들은 초거대 기업이 운영하는 사립 AI 영재 교육센터에서 고도의 알고리즘, 코딩, 로봇공학 등을 어릴 때부터 접했다. 게다가 VR과 AR을 활용한 실습 시스템을 통해 이미 미성년 시절부터 기업 맞춤형 인재로 육성되었다. 이들은 유년기부터 최첨단 교육을 받으며 탁월한 성과를 내고 곧장 대기업이 주최하는 청소년 해커톤 대회나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으로 직행한다. 반면 일반 서민이나 빈곤층 아이들은 정부의 교육 예산 삭감으로 인해 낙후된 교과 과정만을 이수해야 했다. 이미 구식이 되어버린 교재와 소수 교원들만 남은 공립학교에서 아이들은 천편일률적이고 시대착오적인 표준화 교육을 받다가 도중에 자퇴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집안이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사립교육시설에 다닐 돈은커녕 기본 학습 기자재조차 부족했다. 상당수 아이들이 VR 헤드셋이나 신형 태블릿이 아닌 고장나기 직전의 낡은 컴퓨터나 중고 단말기에 의존했다. 결국 빈곤층 자녀들은 뒤늦게야 AI 코딩을 접하려 해도 너무나 많은 격차가 벌어져 있어 따라잡기 어려웠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들은 AI 시대의 나고자라는 꼬리표만 더 굳게 달게 되었고 대기업은 소수 엘리트 출신 인력만 추려 채용할 뿐 다른 사람들에게는 거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렇게 교육 격차는 고착화되었고 나라 전체의 사회 이동성은 바닥을 쳤다. 7장 초호화 도시와 빈곤지대. 시간이 흐르면서 도시의 지형은 더욱 분리되었다. 대도시 중심부에는 초거대 기업 소유의 하이퍼시티가 형성되었다. 9층 건물들 사이에는 초강속 엘리베이터가 설치되고 자율주행 항공택시가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누비며 기업 임직원들은 로봇 가사 도우미와 AI 비서가 제공하는 편의를 누렸다. 이들은 신선한 유기농 식자재를 자동화 농장에서 직접 공급받고 최신형 의료 로봇이 상주하는 사립병원을 이용하며 조금의 지루함도 허용되지 않는 정교한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즐겼다. 반면 도시 외곽은 버려진 폐공장지대, 낙후된 주택가, 컨테이너촌 등으로 뒤덮였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기초생활보장급여를 겨우 받거나 디지털 잡마켓에 종사하거나 아니면 극도로 위험한 불법 일자리를 구해 연명했다. 얼마 전부터는 드론 택배조차 외곽 지역으로의 배송을 기피하는 사례가 늘어나 주민들은 기초적인 생필품도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 민간 택시나 자율주행 교통수단은 이 지역에 들어가지 않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었고 경찰도 여기를 치안 취약지대로 분류해 사실상 방치했다. 곳곳에는 지병을 제때 치료받지 못해 고통받는 노인들이 넘쳐났고 제대로 먹지 못해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아이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사설 의료단체가 들어와 봉사활동을 시도했지만 곧 정부와 대기업의 압력으로 철수당했다. 무허가 의료행위라는 명목을 씌워 그나마 봉사단체 관계자들을 구속까지 해버린 것이다. 8장 감시와 통제의 정점. 사회가 점점 더 극단으로 치닫자 정부와 초거대 기업은 한층 더 강력한 통제 방안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불과 1년 전부터 시행된 AI 공공질서 유지법은 사실상 시민들의 모든 사생활을 감시라는 이름으로 수집 분석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AI 알고리즘이 사회 안정에 위해를 가할 잠재적 행동으로 판단할 경우 사람들은 사전에 구금되거나 의무적으로 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했다. 정부는 이를 사전범죄 예방이라고 선전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치적 반대자나 사회운동가를 사전에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AI 거버넌스의 투명성과 민주화를 요구하는
원한다는 글이 올라오면 몇 분 내에 해당 게시물이 삭제되고 작성자 계정은 정지되었다. AI 필터링 시스템은 사회 불안을 조장이라는 명목으로 모든 비판적 표현을 차단했다. 거리의 전광판에서는 초거대 기업의 홍보 영상이 끊임없이 재생되었다. 최첨단 AI로 편리해진 우리의 삶,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라는 캐치프레이즈와 함께 로봇이 인형처럼 웃으며 인간 곁에 서 있는 영상을 송출했다. 그러나 정작 현실에서는 그 로봇 때문에 일자리를 잃고 인간성마저 빼앗긴 이들의 모습이 거리에서 가득했다. 9장 수용시설의 비극, 실업이 장기화되고 빈곤층이 기초생활수급에서조차 탈락하게 되면 최후의 선택지는 국영보호구역이라는 이름의 수용시설이었다. 도시는 점점 노숙인들을 쫓아내거나 소탕작전을 벌여 이들을 보호구역으로 강제 이주시켰다. 보호구역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거대한 기숙사 형태였지만 그 내부는 철저히 AI 감시장치로 둘러싸인 폐쇄 공간이었다. 입소자들은 기초 생필품과 식량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대신 주어진 규율에 24시간 종속되어야 했다. AI가 편성한 시간표에 따라 기상, 식사, 휴식, 취침까지 모두 정해졌으며 건물 내부를 벗어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었다. 오직 몇 명의 관리 로봇이 질서를 유지하고 인간 직원들은 모니터링 룸에서 AI가 보내오는 감시 영상을 확인할 뿐이었다. 일상생활에서 사적인 대화를 나누면 마이크로 수집된 음성 데이터에 의해 보호구역 소란 행위로 간주되어 징계를 받았다. 보호구역은 말이 좋아 거주 지원 시설이었지만 사실상 종신구금과 크게 다를 바 없었다. 사람들은 한번 그곳에 들어가면 다시 밖으로 나갈 기회를 잡기 매우 어려웠다. 혹시라도 탈출을 시도하면 즉시 사회안전위해자로 등록되어 전산망에 빨간 경고가 뜬다. 이후 드론이나 로봇 경찰이 도시 전역을 수색해 체포하고 더 강화된 감시시설로 보내버린다. 수감자들은 점차 이대로는 도저히 인간답게 살 수 없다는 절망감에 빠졌다. 10장 반발과 저항. 이런 절망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회 곳곳에서는 아직 작은 불꽃이 살아있었다. 시민단체나 사회운동가들은 소수나마 함께 모여 AI 독재에 대한 한거를 외쳤다. 이들은 불합리하게 기초생활수급을 박탈당한 사례, 의료 혜택에서 소외된 사례, AI 감시로 인해 인권 침해를 당한 사례 등을 모아 정부와 기업을 고발하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조차 AI 법률 자문 시스템과 기업 편향적 판결문이 대세를 이뤘다. 원고 측의 변호인단은 사람이었고 피고 측은 자체 개발한 법률 AI를 동원해 몇 초 만에 방대한 판례와 법조항을 끌어와 논리를 펼쳤다. 인간 법관 역시 행정 압력 속에서 AI 판결문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결국 소송은 대부분 원고의 패배로 끝나고 변호인 중 일부는 사회 불안 조성죄로 체포되었다. 한편 지하 조직이나 해커 집단을 중심으로 알고리즘 폭로를 시도하는 이들도 등장했다. 그들은 초거대 기업 서버를 해킹해 AI가 사람들을 분류하고 평가하는 비밀 지표와 기업이 로비로 얻어낸 특혜 정보를 빼돌리려 했다. 그러나 대기업 측도 최정예의 화이트 해커와 보안 로봇을 총동원해 이들과의 전쟁을 벌였다. 하이테크와 저항 세력의 대결은 날이 갈수록 더욱 격렬해졌다. 11장 절망의 끝자락. 정부와 기업 그리고 저항 세력 간의 갈등이 고조되자 결국 계엄령과 유사한 조치가 발효되었다. 국가혁신 비상사태라는 명분 아래 전국적인 AI 병력을 동원해 시위나 집회를 전면 금지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드론이 불법 시위를 색출했으며 로봇 경찰이 거리에서 조금이라도 수상한 행동을 보이는 시민을 보이는 족족 연행했다. 모든 네트워크 통신은 AI 방화벽을 거쳐 감청되었고 시민들은 채팅 앱조차 안전하게 사용할 수 없었다. 그 틈바구니 속에서 빈곤지대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기초생활수급이 끊긴 사람들 혹은 수급 신청조차 못해본 사람들 그리고 보호구역 입소를 거부하고 떠도는 노숙인들이 급증했다. 전염병이 창궐했지만 의료 인력은 부족했고 제때 약을 공급해줄 의사나 간호사도 찾기 어려웠다. 소수의 의료 봉사자들이라도 도움을 주려 하면 AI 감시 시스템이 허가되지 않은 의료 활동으로 간주하여 이들의 출입을 금지했다. 드론은 무차별적으로 소독약을 분사해대고 이미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그 화학물질에 더 고통스러워졌다. 12장 죽음이 일상이 된 사회. 빈곤지대에는 날마다 시신이 늘어났다. 굶주림, 질병, 약물 중독 혹은 자살 등 다양한 이유로 목숨을 잃었다. 정부가 파견한 로봇이 시신들을 회수해 공동 화장장으로 가져갔지만 유족들에게는 제대로 된 안내도 없이 화장을 진행했다. 화장 비용은 공공부담으로 처리된다는 미명에 유족들의 의사를 무시했다. 초거대 기업에서 운영하는 반자동 매장은 빈곤층을 거부했고 드론 배달 또한 이들의 주소지는 위험지역으로 분류해 배송을 취소했다. 곳곳에서 사람들은 굶주림에 못 이겨버려진 창고를 습격하거나 기업 소유의 자동화 농장에서 몰래 식량을 훔치려 시도했다. 그러나 농장 부근에는 강력한 보안 로봇과 열 감지 센서가 있었다. 침입하려는 시도는 곧바로 적발되었고 어둠 속에서 날아온 전기 충격총에 쓰러져 로봇 경찰에게 체포되기 일쑤였다. 13장 의료 양극화의 극단. 의료시설마저 AI 로봇 기술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상류층이 이용하는 사립병원에는 최첨단 로봇 수술 기기와 AI 진단 솔루션이 구비되어 웬만한 질병은 단 몇 분 만에 정확한 검사와 치료가 가능했다. 의료진도 유능한 의사와 연구원으로 채워져 있었다. 반면 공공병원은 예산 삭감과 인력 부족으로 붕괴 직전이었다. AI 기계가 낡아서 오작동을 일으키는 일이 잦았고 그럴 때마다 대기업의 비싼 유지보수 비용을 지불해야 했지만 병원 측은 돈이 없어 방치했다. 보험 가입자가 아니거나 수급 자격을 상실한 이들은 병원 접수 단계에서부터 자동 거부당했다. 자녀 병상이 없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뜨지만 사실은 AI 알고리즘이 경제력을 미리 평가해 진료
진료 불가 판정을 내린 것이다. 허무하게 돌아서는 환자들은 어쩔 수 없이 다시 거리로 나앉았다. 인공호흡기를 달거나 긴급 수술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14장 기업과 정부의 완전한 합종 연횡. 이 즈음에 이르러 정부는 사실상 초거대 기업에게 행정 정원을 넘기는 수준으로 밀착했다. 국회의사당 안에는 기업 로비스트들이 항시 대기하고 주요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기업의 AI 분석 시스템을 통해 경제적 효과를 미리 예측해본 뒤 기업에 유리한 내용이 아니면 아예 폐기해버렸다. 몇몇 국회의원과 고위 관료들은 기업의 계열사 임원으로 자리를 옮기거나 막대한 주식을 배당받았다. 정부 부처 중 일부는 기업과의 격차가 너무 심해 역할이 없어졌다. 미래부나 과학기술혁신처 같은 부서들이 기업 R&D 센터에 흡수되었고 남은 부서들은 복지나 치안 등에서 형식적인 통제만 유지했다. 그나마 남은 복지 정책도 매년 삭감 대상이 되었다. 국정 운영이 AI 최적화라는 명분 아래 기업의 데이터를 통해 자동으로 결정되는 시대가 온 것이다. 15장 사람들의 분노와 무력감. 도시 외곽의 쪽방촌이나 컨테이너 지역에서는 매일같이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서로를 탓하거나 정부를 욕하거나 혹은 체념한 채 술과 약물에 빠져 지냈다. 곳곳에서 범죄가 발생했지만 경찰 로봇은 적극적인 수사 대신 자율 치안 모드만 돌렸다. AI 예측 결과 빈곤 지역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상류층에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그 지역 내부에선 강도나 폭행, 심지어 살인까지 벌어졌고 피해자들은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한 채 방치되었다. 한편 극도로 분노한 일부 시민들은 이대로는 안 된다며 불법 시위를 시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위 참가자를 모으기가 어려웠다. AI 감시 시스템이 SNS 대화를 실시간으로 체크해 시위 계획이 조금이라도 언급되면 곧바로 차단하고 주동자를 체포했기 때문이다. 간신히 몇십 명이 모여도 로봇 경찰이 곧바로 해산 명령을 내렸고 물리적 저항을 하면 전기 충격봉이 작동되었다. 그렇게 시위는 싹이 트기도 전에 뽑혀나갔다. 자유의 불꽃.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에 잠복한 활동가들과 해커들, 실직한 지식인들이 모여 소규모 저항 조직을 결성했다. 그들은 스스로를 자유의 불꽃이라고 불렀다. 목표는 간단했다. 초거대 기업과 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데이터와 AI 알고리즘을 폭로하여 사람들에게 현실을 알리는 것이다. 또한 시민들이 AI 감시를 우회하여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오프라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들은 빈곤지대에 숨어들어 낡은 서버와 노트북으로 암호화된 메시지 네트워크를 만들었다. 감시 카메라가 없는 지하 터널이나 폐건물에서 은밀하게 모임을 가졌다. 소수지만 프로그래밍 실력이 뛰어난 젊은 해커들이 기업이 장악한 데이터 센터에 침투할 기회를 노렸다. 협력자 중에는 전직 대기업 연구원도 있었다. 그는 기업 내부 문서에 의하면 AI가 이미 사람들의 유전자 정보까지 수집해 계층을 더 세분화하려 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전했다. 자유의 불꽃은 이를 증거로 폭로하려 했지만 정부와 기업의 압박이 워낙 심했다. 이미 주류 언론은 모두 검열을 받아 보도조차 불가능했다. 남은 방법은 해외에 서버를 둔 독립 매체를 통해 알리는 것뿐이었다. 그러나 국가 방화벽이 너무 강해 해외와의 통신은 사실상 차단된 상태였다. 17장 최후의 카드. 대규모 정전 사태. 고민 끝에 저항 조직은 극단적인 계획을 세웠다. AI 감시와 통제가 이루어지는 근본 이유는 전력 공급과 통신망에 있었다. 만약 전국 규모로 정전이 일어난다면 로봇 경찰과 감시 드론, AI 서버 대부분이 작동을 멈출 것이라고 믿었다. 물론 핵심 시설에는 비상 발전기가 있겠지만 한 번에 여러 곳을 타격한다면 시스템 자체가 순간적으로 마비될 수 있었다. 이들은 산업화 이전에 지어진 구식 변전소와 송전 구간을 집중적으로 해킹하거나 물리적 장애를 일으키는 식으로 국가 전력망에 대규모 혼란을 유도하고자 했다. 실패하면 반역죄로 사형을 면치 못할 작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는 잃을 것이 없다는 마음으로 반역을 감행하기로 결정했다. 18장 정전 후의 혼돈. 결전의 날 저항 조직은 심야를 틈타 동시에 여러 변전소를 공격했다. 해커들은 중앙 관제 서버를 교란시켜 전력 공급 체계를 혼란에 빠뜨렸고 몇몇 활동가들은 변전소 시설을 직접 파괴했다. 마침내 전력망이 일시에 무너지자 국가의 전자 시스템이 대부분 다운되기 시작했다. 도심의 넌사인과 초대형 광고판도 꺼졌고 AI 교통관제 신호등도 마비되었다. 로봇 경찰과 감시 드론 상당수가 비상 모드로 전환되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한밤중에 도시가 캄캄해지자 빈곤지대 사람들은 처음으로 감시가 끊긴 자유를 맛보았다. 일부는 그 틈을 타 마트나 창고를 습격해 식량을 확보하려 했고 다른 이들은 급히 도시를 탈출해 시골로 향했다. 무정부 상태가 된 듯 혼란이 커졌고 일부 지역에서는 방화와 폭력이 난무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전 사태가 하루 이상 이어지자 상류층이 모여있는 하이퍼시티 중심부에서도 큰 타격이 왔다. 자율주행 항공택시가 고장나 추락하는 사고가 속출했고 사립병원의 로봇 수술 장비가 멈춰 환자들이 위급해졌다. 대기업 건물에 비상발전기가 가동되긴 했지만 그렇게 많은 인프라를 동시에 유지하기엔 역부족이었다. 19장 AI 권력의 역습. 정전이 이틀째로 접어들자 기업과 정부는 무력으로 상황을 진압하기 시작했다. 군부대와 제휴한 대기업 보안부대가 도심 곳곳에 투입되었다. 이들은 아직 살아남은 일부 AI 시스템과 장갑차, 군용 드론을 동원해 빠르게 질서를 회복하고자 했다. 동시에 전력망 복구를 위해 긴급 투입된 엔지니어들은 정부에서 지원받은 무장 로봇의 호위를 받으며 변전소를 재가동했다. 전력 공급이 서서히 되살아나자 AI 서버와 로봇 경찰이 다시 부활했다. 정부는 즉시 비상계 엄령을 확대 선포하면서 정전 사태를 일으킨 국가 반역자를 전원 체포하라고 명령했다. 수많은 시민들이 연루자로 몰려고 가담 여부와 상관없이
의심받는 자들은 로봇 경찰에게 끌려가며 고문과 처벌을 당했다. AI가 재가동되자마자 예전보다 더 강화된 개인 식별 시스템이 모든 길목을 봉쇄했다. 20장 몰락 혹은 새로운 불꽃. 정전 사태는 잠시나마 사람들에게 숨통을 틔워주는 듯했으나 결국 초거대 기업과 정부가 압도적인 물적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질서를 되찾았다. 반대로 시민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더 강력한 통제와 감시 시스템이 돌아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했다. 기업은 보안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 또 다른 대규모 정전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전국적 감시를 한층 공고히 했다. 수많은 사람이 사라졌다. 보호구역으로 강제 이송되었거나 반역죄로 처형된 이들도 있었다. 언론에서는 반사회적 테러로 인해 혼란이 가중됐다는 선정적인 헤드라인만 내보내고 정전 기간 중 발생한 상류층 사상자와 재산 피해를 대서특필하며 여론을 호도했다. 그렇게 시민들의 분노는 점차 저항은 무의미하다라는 체념으로 변질되어 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소수의 살아남은 저항 조직원들은 여전히 언더그라운드에서 작은 움직임을 이어갔다. 핵심 AI 서버에 접근 가능한 새로운 해킹 루트를 연구하고 해외 망명 중인 일부 동조자들과 암호화된 교신을 시도했다. 비록 전력망 복구 후 감시는 훨씬 삼엄해졌지만 또 한 번의 기회를 노리며 그들은 결코 희망의 불씨를 놓지 않았다. 21장 기술은 악이 아니다. 시간이 흐르고 대다수 사람들은 AI와 로봇이 지배하는 이 음울한 시스템에 완전히 길들여졌다. 매스컴에서는 AI가 제시하는 대로 따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반복했다. 로봇 경찰이 아무 감정 없이 거리 순찰을 돌고 사람들은 모두가 똑같이 획일화된 소비, 획일화된 레저, 획일화된 의료를 받았다. 하지만 저항 조직 내의 일부 연구자들은 알고 있었다. 기술 그 자체가 악은 아니다.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그들은 혹시나 미래 어느 순간 기술의 공공성 투명성을 제도화할 수 있는 새로운 체제가 등장한다면 이 파괴적인 디스토피아를 다시금 사람 중심 사회로 돌이킬 수도 있을 거라 믿었다. 그러나 지금의 권력 구조가 유지되는 한 그런 변혁은 기적이나 다름없을 터였다. 빈곤지대에서는 기아와 범죄, 병든 사람들의 비명이 일상이 되었다. 보호구역의 입소자들은 AI가 정해놓은 규칙 속에서 기계적인 일상을 반복하며 자신의 자유와 존엄을 대부분 포기했다. AI는 점점 더 정교하게 데이터를 축적하고 오히려 인간보다 더 효율적으로 사람을 분류하며 필요한 곳에만 최소한의 자원을 배분했다. 국가와 기업이 원하는 대로 불필요한 계층은 저절로 굶주리고 사라지게끔 설계된 시스템이 완성되고 있었다. 22장 마지막 희미한 빛. 그럼에도 누군가는 아직 꿈꿨다. 주검으로 가득 찬 거리 한 모퉁이에서 길 잃은 아이를 구해주려던 어느 자원봉사자는 무릎을 꿇은 채 아이에게 빵 조각을 건넸다. 아이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빵을 받아들고 재빨리 골목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카메라의 사각지대, 드론이 접근하기 어려운 낡은 벽돌 건물 뒤편에는 사람들의 인간성이 가느다랗게 이어지고 있었다. 한 구석에서는 저항 조직의 해커가 고장난 노트북을 붙들고 계속해서 키보드를 두드린다. 언젠가 다시 전력망과 통신망이 끊기는 순간이 오면 혹은 다른 방식으로 AI 서버에 치명적인 오류를 일으킬 수 있다면 그때 이 폐쇄적인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지 않을까? 미약한 희망이었지만 그 희망마저 버린다면 더 이상 살아갈 이유도 없었다. 그리고 어딘가 초거대 기업 본사 빌딩의 최상층에서는 새벽마다 무인 드론이 날아오르고 있었다. 그 드론들은 기업의 핵심 연구진을 위한 기밀 문서를 실어 나르는데 문서 안에는 AI가 예측한 인류 미래 시나리오가 잔뜩 적혀 있었다. 그 시나리오에서 예측된 미래는 인공지능이 모든 인적 자원을 최적으로 분배하고 효율을 극대화하며 결국 사회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기계처럼 움직이는 상태였다. 인간 개개인의 자유와 존엄은 더 이상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인류가 오로지 효율만을 추구하며 기업과 국가가 합쳐진 거대 시스템에 스스로를 헌납하는 종속 구조. 그것이 시스템이 예측한 최적 해답이었다. 23장 끝나지 않은 이야기. 이렇게 AI 디스토피아가 고착된 한국 사회에서 미래는 더 어두운 미로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소수 엘리트와 특권 계층만이 인공지능 시대의 여유와 풍요를 누리며 대다수 사람들은 기계의 하위 노동을 맡거나 수용시설에 갇힌 채 자율성을 잃은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치안은 로봇이 담당하고 교육은 기업이 독점하며 복지는 잔인할 정도로 제한되었고 언론과 표현의 자유는 사실상 사라졌다. 그럼에도 역사는 끝나지 않았다는 말이 있듯이 반짝이는 불씨는 여전히 존재했다. 저항 조직 자유의 불꽃이 남긴 메시지는 어둠 속을 돌고 돌아 몇몇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다. 언젠가 AI 거버넌스를 감시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기술 사용을 확립할 수 있는 새로운 체제를 만들 수 있으리라는 미약한 기대가 비참한 현실을 헤쳐나갈 용기를 낳기도 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하 터널 깊은 곳에서는 언젠가 도래할 새로운 혁명을 기다리며 인간 고유의 연대와 연민 그리고 책임감을 되찾고자 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었다. 세상은 이미 AI와 로봇의 논리로 돌아가는 거대한 기계 장치가 되었다. 그러나 기계가 빼앗을 수 없는 인간만의 불가침 영역이 존재한다고 믿는 이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그 불가침 영역을 되찾는 싸움이 이 폐허 같은 디스토피아에서도 마지막 희망이자 시작점이 될 것이라 그들은 확신했다. 이상으로 AI와 로봇 기술이 극단적으로 발전하여 국가와 기업이 결탁하고 대다수 국민이 빈곤과 감시 속에 내몰린 대한민국의 최악 디스토피아 시나리오를 소설 형식으로 풀어냈습니다. 지금까지 펼쳐진 음울한 풍경 속에서도
기술 자체가 악이라기보다는 기술을 독점하고 통제하는 권력 구조가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가를 그리고자 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현실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AI 디스토피아 이 끝을 맺습니다. 이 비디오가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행복한 삶을 위한 더 많은 팁을 공유할 테니 계속해서 성필원 채널을 검색해주세요. 감사합니다.